네, 국제유가가 이른바 초저가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갔습니다. 기간도 오래됐습니다. 기름값 내린 지는. 그런데 서민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는 글쎄요, 정말 찔끔 내린 그런 느낌 많이 드실 겁니다. 국제유가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70% 넘게 떨어졌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29% 하락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문제 비롯해서 각종 생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방희 교수님, 네. 국제유가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습니다. 네. 내렸습니까? 요 며칠 동안은 사실은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이 감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조금 반등하긴 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 2014년 하반기부터 기름값이 내리기 시작해서 한 70%가량 내렸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요 무렵, 그러니까 예. 3년 전 요 무렵에 비하면 77%나 내렸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네요. 화면을 같이 보시죠. 예, 많이 파란색이. 내렸는데요. 예. 이 기간 동안 이제 우리 휘발유 가격은 한 30%가 채 안 내려서 이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는 간단한 경제학 원리가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인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별로 수요가 늘 게 없었습니다. 미국 그렇죠. 경제를 빼놓고는 다 안 좋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기름 먹는 하마다 이렇게 불렸던 중국도 요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니까 수요 측은 답보 상태인데 이제 공급은 과잉이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2010년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을 기억할 겁니다. 예. 땅속 깊이 묻은 퇴적암층을 발굴해낸 거거든요. 거기서 기름을 뽑아냅니다. 가스도 뽑아내고요. 예. 게다가 이제 이란이 매장량 세계 4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다시 수출 전선에 복귀합니다. 그렇죠. 사우디 같은 나라는 감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감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랑 지금 자존심 싸움. 그렇습니다. 예.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놓고 지금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감산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데서도 공급 과잉이 원유 시장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기름값 좀 떨어졌겠네 하고 이제 주유소를 딱 가면 글쎄요, 한 1,400원대 많이 내려야 네.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직접 가보면. 우리가 운전 매일 하고 차 매일 타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뉴스에서는 계속 기름값이 떨어졌다. 이제 10몇 달러 선까지 내려갈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국민이 돈 내가면서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몇십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300원, 아무리 싸도 1,200원대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도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같은 리터를 두고 10배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다 하더라도 도무지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자,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교수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로켓처럼 오르고 깃털처럼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올라갈 땐 정신없이 로켓처럼. 올라가는데 예. 떨어질 때는 횡보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세금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유류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가격 구조를 보시면 한 5분의 3 정도가 세금입니다. 유류세입니다. 빨간색이 다 세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게 있다 보니까 배럴당 1달러까지 떨어져도 1,0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1,370원 시판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900원 가량이 세금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국제 상품 가격. 그러니까 국제 원유 가격 자체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제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산업 구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유사나 주유소의 어떤 아름아름, 짬짬이 하는 담합 구조, 예.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후자를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유가가 되고 보니까 세금 구조가 훨씬 더 무거운, 그래서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유소 사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장님한테 항의합니까? 기름 낼 때 아르바이트생한테 항의하지. 아니, 왜 이렇게 기름값 안 내려면? 저희도 죽겠어요.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빨간색이 거의 900원이에요. 세금이 그렇습니다. 900원이고, 네. 마진은 거의 한 110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900원 더하기 100원. 뚝 잘라 얘기해도 원유값이 빵원이라, 그러니까 0원이다 하더라도 기름값은 1,000원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럴당 빵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배럴당 1달러 최저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적어도 이런 세금 구조 하에서는 그리고 이제 주유소와 정유사의 이런 담합 산업 구조 하에서는 1,00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구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름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방희 수장께서 저도 그 칼럼을 봤는데요. 네. 저유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네. 라는 글을 쓰셨는데 아주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유가인데 왜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저유가라면 이제 모든 경제 주체가 사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특히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 원가가 줄어드니까 축복이었고 예. 국가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들을 늘 미쳤습니다. 우리가 80년대 후반 그 화랑을 얘기할 때 늘 저유가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기름값이 많이 뛰었던 이제 오일 쇼크를 생각하면 당연히 저유가는 축복이고 고유가는 저주인데 지금은 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금융 불안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불안하잖아요. 예. 특히 산유국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인 경우에는 상품 이제 원자재 같은 데 의존을 많이 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아하. 수입이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 금융 불안의 주체도 신흥국입니다. 그렇죠. 선진국으로 돈들이 돌아갈 기미를 보이고 달러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돈이 돌아가니까 신흥국이 불안한데 저유가라고 수입마저 줄어드니까 아하. 신흥국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해외 변수고요. 국내 변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내도 예전에는 기름값이 낮아지면 당장 생산 원가가 줄어드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생산 원가가 줄어들어서 제품이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를 않은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당장 피해를 보는 산업들은 등장하고 있거든요. 중동 수주가 줄어드는 조선업, 건설업, 그리고 석유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된 정유, 석유화학 이런 게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아마 생산 원가는 줄어들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당장은 저주의 측면이 더 해외 요소도 그렇고 국내 요소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53조 3,100억 원, 영업이익은 6조 1,400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3분기보다 매출은 3.1%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6.9% 감소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는 매출은 1%가 늘고 영업이익은 16%가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요. 반도체 부문에서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을 기록해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던 3분기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관할하는 IT 모바일 부문에서는 2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2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 전보다는 조금 2천억 원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방희 소장님, 요거 네네. 잠깐 좀 짚어보시죠. 영업이익이,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올랐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분기로 보면 감소 추세라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도 소폭 감소, 반도체 감소.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국내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구조는 크게 양대축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IT 모바일이라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의 경우도 올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의 경우가 결정적인데요. 예. 지금 마켓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예. 이제 중국 스마트폰들의 등장으로 중저가 폰들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영업이익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 시장이 이걸 기대보다 더 크다, 이 감소폭이 이렇게 받아들일지는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